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 소개받는 정운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어, 정말 반갑습니다. 전직 총장으로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스코피드 볼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데 있어요. 하나는 서울대학에 있고 하나는 캐나다 대사관에 큰 방을 스코필드 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까 김희재 선생님이 제가 이 홀을 만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워낙 있던 거를 이 수의과대학 건물이 이게 새 건물인데 워낙 있던 곳이 한 곳을 스코필드 홀이라고 명명했지 제가 여기 지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맞죠? 알아두시고 스코필드 홀 캐나다 대사관의 스코필드 홀은 한국의 스코필드 박사를 존경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스코필드 홀로 명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도 괜찮겠죠? 스코필드 박사는 아까 김희재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영국의 럭비시에서 태어났어요. 럭비가 뭔지 아시죠? 운동 경기 럭비 아세요? 영국의 럭비시에서 그 운동이 발상을 했기 때문에 그 운동 이름이 럭비가 된 겁니다. 럭비시에서 생긴 운동이 럭비가 된 거죠. 거기서 1899년, 19세기죠. 1899년 럭비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연세가 어떻게 되나? 125 더하기 11, 136년 전에 럭비시에서 태어났어요. 음, 아버지는 클리프 칼리지라는 데에서 성경 교수를 하신 분이고, 삼남매가 였지 않았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둘 남매는 공부를 잘해갖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장학금 받을 정도는 안 돼서 뭐 노동을 해서 대학을 가려고 어떤 농장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농장 주의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 가혹해서 그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라고 그걸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 농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서 아예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요. 아마 20세기 초반에 이민을 하셔서 토론토 대학에 있는 수의과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까지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어, 강사 또 연구원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연세대학교 전신인 세브란스 의전의 설립자이자 학자인 올리버 에이디슨 교수가 소문을 듣고 네가 이 극동 이 작은 나라 한국에 와서 어, 일하면 참 좋겠다. 뭘 그러지 않겠냐. 이런 제의를 했답니다. 한참 망설이고 친구들하고 의논하고 부모님들하고 의논했는데 모두 다 반대를 했지만 하느님이 스코필드 박사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한국으로 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캐나다 서쪽 아마 요새 밴쿠버 쪽 가지 않나 그다음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부산, 서울 이런 식으로 오셨는데 수의과대학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셨지만 그 해는 1916년입니다. 근데 3년 만, 16년, 17년, 18년, 3년 계셨는데 1919년이 어느 해인지 아시죠? 한일 독립운동이 1919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해 초에 한, 어,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이신 이갑성 인생이 스코틀 박사를 찾아와서는 국제 정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갖고 스코필드 박사가 영국, 미국,
일본의 잡지, 신문들을 종합해서 이갑성 선생한테 국제정세를 가르쳐줬고, 그때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 들어보셨어요?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1918년에 그러시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갑성 선생한테 줬는데 이갑성 선생은 다른 민족 지도자 32명과 함께 이제 3월 1일 날 독립 만세 운동을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3월 1일 전날 2월 28일에 이갑성 선생이 스코필드 박사한테 와서 내일 우리가 거사를 벌일 텐데 혹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그 미생물 학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아주 잘 찍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탑골공원이라고 있죠. 전부 분가에 탑골공원에서부터 서울역까지의 만세 운동 모습을 다 찍어서 세상에 제일 먼저 알린 분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독립운동을, 독립만세운동을 또 굉장히 격렬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화성시 주민들 2, 30명을 교회로 유인을 해서 다 잠그고 기름 뿌리고 돈 지르고 어린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문이 서울에 퍼지자 스코필드 박사는 아까 말씀하신 약간의 소아마비가 있었는데 그 소아마비 당신 분이 서울역에서 경부선을 타고 자전거를 하나 빌려서 경부선을 타고 수원에서 내려서 경찰의 눈을 피해 화성시 제암리, 수천리, 고주리 이런 데 가서 천상의 것을 다 찍어갖고 또 세상에 알린 분이 스코필드 박사고 3월 1일날 사진하고 4월달에 그 사진이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은 제가 해석하기는 1943년에 카이로 선언에서 왜 우리나라 정상이 모여서 한국을 적당한 시간에 인티우 코스 적당한 시간에 독립시켜주자는 결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스코필드 박사의 사진들이 예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스코필드 박사를 싫어해서 1920년에 비자 연장을 신청했으나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추방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토론토 대학에 다시 가서 거기서 한참 동안 학문 활동을 하셨죠. 거기 교수를 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학자, 유생물학자이기도 하고 병리학자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수의학도 하시고 해서 결국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학자이셨는데 은퇴를 했어요. 1950년대 후반에. 그걸 알고 한국에서 한번 오십시오 해서 1958년에 서울로 다시 오셔서는 197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12년 동안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919년, 20년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여사 같은 분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위로도 하고 또 충북구나 이런 데 가서 형무소에 있는 독립운동하다 잡힌 사람들을 잘 대우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58년부터 70년까지는 크게 두 가지를 보셨어요. 하나는 한국이 부정부패를 없애야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부패 일성과 부정부패 추방 운동을 신문의 글을 통해서 라디오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각급 학교에 가서 강연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없애는 운동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가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들한테 학비를 내줬어요. 또한 또 여기 서울에 지금은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만 공은보육원, 유린보육원 이런 데를 또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했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마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5달러도 보내고 50달러도 보내고 100달러도 보내고 그런 돈을 모아서 보육원,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그랬는데
법원도 도와주고 또 학생들 도와주고 했는데 저는 법원 출신은 아니지만 어, 돈이 없어서 학교 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저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도 내고 등록금도 내고 이런저런 일도 해서 돈 없으면 학교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그냥 초등학교 입학료만 하고 취직할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그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가 사실 우리 친구 아버지인데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 오셔서는 너 공부 잘한다면서 중학교 가야지 경기중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1960년에 경기중학교가 있는데 그때 경기중학교는 아직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었어요. 경기중학교만 들어가면 등록금 대준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에 붙었더니 그 교수가 그 스코필드 박사한테 소개해서 의 도움으로 3년 학교 다녔죠. 저희 고등학교는 또 중학교 다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또 어떻게 다닌다 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정교사를 했어요. 가정교사를 받은 게 아니라 가정교사로서 중학생을 가르쳐서 3년 동안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대학 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스코필드 박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저는 없었을 거고 중학교 물론 똑같은 아니겠습니까? 스코필드 박사가 3년 동안 재정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저보고 성경관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그때는 고등학교가 됐을 텐데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은 성경관을 만들어서 성경을 배웠는데 정말 매주 가서 신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스코필드 박사가 같이 세 가지 교훈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정직해라.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입니다. 한번 거짓말 해봐라. 언젠가는 그걸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을 해. 또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시고 또 그 얼마나 비경제적이냐. 거짓말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거는 you will tell multiplies.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경제적이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약한 사람, 특히 선한 약한 사람, 착한 약한 사람은 비둘기의 자애로움으로 대하고 강한 사람,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은 호랑이의 날카로움으로 대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제 일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남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건설적 비판, 정치를 키우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비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스코필드 박사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의 날카로움으로 대하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국력신장에 어, 노력을 해야 된다. 국력신장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 국력신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일본한테 또 먼저 먹힐지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한테 또 먹히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교훈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정직해라. 약한 사람, 그러나 선한 사람, 그들에게 자유로움으로 대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력신장에 온 힘을 다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호흡기 박사의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를 만드신 분이 여러지만 그 중에 가장 처음은 그것도 가장 큰 영향은 스코필드 박사가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스코필드 박사가 1970년에 돌아가시고 저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한 7, 8년 살고 왔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지만 돌아와서는 이것저것 했으나 하나는 스코필드 박사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서 기념 사업도 하고 물론 그중에 하나는 내년 4월 12일 그분이 돌아가신 4월 12일 그분이 스코필드 보궐에서 추모식을 하고는 현충원 있죠. 국립현충원이 동작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참배 몇십 명이 가서 참배하고 이런 일들을 해마다 하고 있고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할 때 아침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근태 씨였어요. 김근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죠. 민주화운동에 큰 역할을 한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큰 역할을 한
김근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노, 아니, 노무현 정권인가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서 그분아 김근태 씨 저희 영화 성경반의 멤버였습니다. 제 선배신데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정부 도움을 받아서 어, 하나가 토론토에 동물원이 아주 큰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토론토 주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스코필드 박사님의 동상을 크게 하나 세웠습니다. 그 앞에는 코리어 가든이라고 명명한 정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자신은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가서 동상을 채우고 나름대로 우리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고 또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화성시 제암리에 또 독립기념관 같은 게 있는데 그 앞에도 조그만 동상을 또 채우고 이런저런 활동을 좀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6년은 스코필드 박사가 한국에 오신 100년 되는 해라 그 전후에서 수년간을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스코필드 박사를 소개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반성장에 관한 어, 이 캠페인도 하고 네, 너무 오래 가면 동반성장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기도 혹시 질문 있으면 대답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동반성장이 도대체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은 사실 이거를 제가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스코필드 박사 영향이 큽니다. 제가 대학 갈 때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대학 갈 때 우여곡절이 뭐냐면 나중에 관심 있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우여곡절 끝에 어느 과를 가면 좋겠냐고 스코필드 박사한테 물어봤더니 첫째, 능력 신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과가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성장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 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 빈부 격차가 늘어나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이 눈꼽만치도 없어서 참 안타깝다 하면서 저보고 어,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한 가르쳐주는 학과. 이게 어떻게 했냐. 제가 경제과로 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 다른 걸 생각했었는데 스코필드 박사 이후로 네, 조언으로 경제과를 가게 됐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12년 봄에 2013년이죠. 2012년 봄에 그때까지는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고 놀고 있는데 한 2, 3개월 놀고 있는데 갑자기 스코필드 박사 생각이 났어요. 그 일생 동안 빈부격차는 오랫동안 계속 되니까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라고 저한테 교훈을 주셨는데 실제로 활동한 것들을 없는 마당에 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불만이 있다고 이렇게 그만둬야 되나? 여기서는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동반성장 연구소. 를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스코필드 박사가 안 계셨더라면 동반성장 연구소는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스코필드 박사 때문에 제가 현재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반성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정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그냥 어른들한테 뭐라고 동반성장 꼭 해야죠. 근데 동반성장이 뭐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은 동반성장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뭐, 뭐 아주 중요한 것이나 간단한 것입니다. 같이 가자. Go together. 뭐 let's go together. 여러분 과거에는 용산, 지금은 평택에 가고 우리 앞쪽에 그냥 we go together 이런 표어가 많이 있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동반성장 하자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은 그 정말 농담삼 미국 말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동반성장인데 그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경제학자로서 얘기할 때,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공정하게 나누어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철학이라고, 좋게 말하면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공정하게 나누어서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공정하게 나눈다. 이 말만 듣고, 막 부자들은, 대기업들은, 이거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많아요. 동반 성장할 때 그 동반이라는 말은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게 아니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해서 나눌 때는 하는데 나눌 때는 지금처럼 나누지 말고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자. 이게 동반 성장인데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GDP 아시죠? 한국 경제의 GDP가 100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생산하는 게 100인데 부자들한테 50 분배하고 나머지 50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분반 성장이 추구하는 거는 성장을 해서 먼저 예를 들어 10% 성장한다면 GDP 100이 110이 되겠죠. 지금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분배한다면 부자는 55, 가난한 사람들은 55 분배받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부자들은 지금 밥 먹을 것도 있고 여유가 있음에 관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이려지만 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많으니 55대 55로 하지 말고 54대 56, 53대 57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자도 더 얻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더 얻게 되는데 여러분 한계형 체감의 법칙 배우셨죠? 부자들 뭐 조금 더 넣는 거 넣어봤자 별 효용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조금만 더 줘도 효용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55대 55보다는 54대 56, 53대 57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만족이 굉장히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동반성장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동반성장 개념이 생기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겼냐 하면은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개념인지 모르지만 중견기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대기업은 정말 근데 중견기업은 매출이 몇천억 되는 게 중견기업이고 직원이 300명도 안 되고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데를 갖다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중견기업인이 제가 총리할 때, 정부에서 일할 때 총리실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도 너무해서 그렇다. 뭐가요? 그랬더니 그, 여러분 납품가 후려치기란 말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납품가 인하, 납품가 후려치기.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그거를 팔 때 대기업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 4분기마다 한 번씩 한 계절에 한 번씩 납품 걸 후려칩니다. 똑같은 물건을 작년에는 100원 줬, 100원 줬다면 이번에는 95, 다음에 90 이런 식으로.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아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또 생산성 향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더 벌 수는 있지만 대기업이 거의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의. 뺏어간다는 말은 좀 거신 표현이지만 납품가를 계속 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발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이에요. 정말 못 참겠다 그래갖고 평소에 좀 알던 총리를 찾아와갖고 이민 가겠다고 나가버리대요. 아우 깜짝 놀래갖고 이런 관행은 그전에도 좀 있었지만 IMF 이후로 아주 강해졌습니다. IMF라고 들어보셨죠? 1997년, 8년에 우리 경제가 외채는 자본 갚아갖고 IMF로부터 550억 달러 뽑았어요. 빨리 갚아야 된다고 별 운동을 다 했죠. 금모으기 운동한 거 아세요? 우리 집도 애들 돈대 준 거, 결혼 때 받은 거 얼마 안 됐지만 금이 있는 거 다 그때 팔았어요. 금모으기 운동하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거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 550억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수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출을 동전보다 더 잘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물건이 더 좋아지든지 값이 싸든지 해야 되겠죠.
물건을 금방 어떻게 더 좋게 해요. 그러니까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근데 수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노임을 깎으면 되는데 노조들이 노임 깎는 거를 허용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케인스예요.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일반이론이라는 책 쓴 사람 아시죠? 그러니까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은 1936년에 써갖고 대공황 문제를 풀겠다고 내는 책인데 그 책 1페이지에 이미 있어요. 자본주의의 가장 강한 철칙이 하나 있다면 한 번 올라간 임금은 내려가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고 세가 강하건 임금을 올라가고 저 노동자들이 약한 편인데 그걸 어떻게 인하를 허용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전기값 내릴 수 없죠. 쉽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수도값 내면 힘들죠. 또뭐 있어요? 이런 뭐 그렇다고 환율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낮춰달라고 해서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의 입장에서 수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수출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서 조립해서 파는 행위인데 그거는 납품과를 후려치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냥 후려치고 또 후려치고 그 자료도 있었어요. 그런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유는 더 심해졌고 저는 청년 기업에는 10년 동안 1990년대 후반세부터 2010년 동안 10년 동안 참아왔는데 못 참겠다고 이민 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청와대 대통령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가서 대통령님 중견 기업인이 이민 가겠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사겠습니까? 했더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뭐 통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경청을 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그날 1시간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있다가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뭐뭐 했냐면 첫째 아까처럼 나쁜 거 후려치기 좀 덜 하자. 그다음에 큰게 기술 탈취도 하지 말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기술을 많이 탈취해가요. 그다음에 당시에는 구두 주문하지 말자. 서면 주문 안 하고 구두 주문해서 그 대기업이 10개만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어 가면은 7개 주문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 대금을 어미열지 않는다는 말도 아시죠? 어음은 외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10여 년 동안 좀 바뀐 것도 있지만 그런 네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구두 주문, 어미결제, 기술 탈취 같은 거 후려치기 등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거를 하라고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정부에 이제 동반성장위원회 가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봤더니 미시적으로 볼 때 그런 문제도 불공정 거래 문제가 있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돼 옵니다만 저성장 국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고성장 국가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뭔가 소득 불평등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미국만큼이나 나쁜 나라로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나온 이야기 나왔구나. 이 동반성장연구소는 뭐 어떻게하나 동반성장 포럼을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68회가 아니라 이게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121회나 하고 리포트가 있습니다만 동반성장위원회에 나서 이제 일을 할 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시점 문제도 있지만 저성장 양극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경제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지난 70년 동안 크게 성장해서 오늘날 50, 30 클럽에 꼈다고 나오죠, 아까. 50, 30은 50, 100만에, 다시 말해서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높은 나라가 세계 7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있더니 한국이죠. 아까 지금 말한 6나라에다가 캐나다를 합하면 G7인 거 아시죠?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예요. 근데 캐나다만 빼고 한국을 집어넣으니까 50, 30 클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토론토 대학 가서 한 3, 4년 전에 세미나를 할 때 좀 오버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7대 강국이다 이렇게 해버렸더니 어떤 교수가
손을 들더니 네가 G7이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 한마디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according to my definition. 내 정의에 따르면 그렇다니까. 그다음에 what's your definition? My definition is 50%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물어봐 차이나 중국이 큰 나라 아니냐? 중국은 인구는 좀 놀렸어요. 13억인지 14억인지 15억인지 알지도 모를 정도로 통계가 불정확한 나라이긴 하지만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G7을 만든 목적이 세계 경제 질서에 관한 논의도 하고 또 재팬의 주역이 되는 건데 중국이 앞장설 수는 없다. 동시에 카나다도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도 넘지만 저 인구가 3,500만밖에 안 되는 거안 된다. 그래서 그 땅에 넘어간 적은 있습니다만 한국이 지금 큰 나라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성장은 지금 저성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저 1993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알아요? 그걸 다 아셔야 돼요, 공부해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1993년 김영삼, 맞죠? 98년 김대중, 맞아요? 그다음에 2003년, 아니, 2003년 노무현, 2008년 이명박, 그다음에 2013년 박근혜, 그다음에 박근혜가 더 못했나? 2017년인가 그 문재인,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1960년대, 70년대에는 10% 이상 성장했는데 80년대까지도 8% 이상 성장했습니다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6%, 김대중 7%, 미안합니다. 5%, 노무현 4%, 이명박 3%, 문재인, 박근혜 2%, 문재인 1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윤석열도 1점 몇 퍼센트로 저성장 국가로 되돌렸어요. 그렇죠? 그럼 양극화를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양극화가 정말 심합니다. 제일 돈 잘 버는 1%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15% 정도 가져가는데. 큰거 같은데 감은 잘 안 오죠. 제가 좀 더 설명하면요. 제일 돈 잘 버는 10%,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반을 가져갑니다. 그건 크게 느껴지죠? 아니, 10%가 전체의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90%가 나눠 갖는다 그러면 소득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미국만큼이나 불평등한 나라로 돼버려서 이것을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한 방법은 우선 성장해야 된다. 성장. 경제 성장해야 된다. 경제 성장이 안 돼갖고 나눠줄 것이 없어서 잘 사는, 잘 버는 사람들은 다 가져가지만 못 버는 사람들은 못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더 성장하자. 그 생각을 한 거죠. 싫어하세요? 싫어한 것 같은데. 네. 워낙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자, 어디까지 간다는 거 뒤져보면. 자, 한 경제가 성장을 하자면은 좀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학은 거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미시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거시적으로 하는 거는 경제를 하나의 커다란 숲으로 본다면 그 숲을 망원경을 가지고 쳐다보는 게 거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 하나하나, 또 나무와 나무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미시경제인데, 거시적으로 볼 때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또 성장하려면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산 시설이 필요하죠? 그 시기에서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계, 생산 시설은 어떻게 늘려야지 성장할 수가 있죠? 여기도 필요 조건은. 뭐겠어요? 투자죠. 투자를 해야 생산 시설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성장이 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경제는 지난 3, 40년 동안 투자가 아주 부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생산시설에 돈 쓰는 거, 생산시설을 사는 게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투자가 참 부진해요.
투자는 누가 합니까? 대기업도 하고 기업이 하죠. 기업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있죠. 지난 30여 년 동안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했어요. 안 했다기보다 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랬을까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해요.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아요. 아마 지금 10대 대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1,000조도 넘을 겁니다. 그죠?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게 1,000대예요. 조는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기독교도 있고 불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2025년 전 아니면 2029년 전이죠? BC 4년이다 뭐 작년이다 좀 어떻게 하든지 2025년 또는 2029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르지 않고 매일 100만 원씩 쌓았다고 치세요. 그래도 일주 쓰려면 마치 멀었어요. 그럼 일주 큰 돈이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년에는 365일이니까 3억 6,500만 원이죠. 1000년이면 3,650억 원이죠. 동의해요? 2000년이면 7,300억 원이죠. 저는 어떤 얘기 같이 사요. 금방금방 나왔는데. 동의하시죠? 근데 2000에다가 25년 동안에 100만 원씩 매 써봐야 1조는 1,000억 갖고 안 되죠. 만억이에요. 저 일조 쓰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 외에 1,000대인 1,000조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있고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한국의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무슨 투자할 마음이 없어요. 투자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는 과감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또는 아버지 때 뭐 정주영, 이병철 뭐 이런 분들이 회장하실 때는 그냥 기업가 마인드가 세고 또 정부에서 상당히 도와주기도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은 다음에 우리 현금 없으면 잘못하다가 정부로부터 강제 구조조정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보수적이 돼버렸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개척 정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그런 개척 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큰 나라인 한국이 대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은 아주 일단코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R&D 지출이 많은 거 아시죠? 한국이 R&D 지출이 세계 5등이에요. 경제 규모로 봐서 세계 1, 2등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근데 이 R&D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R 지출 별로 없고 D 지출이에요. D. D는 디벨롭먼트 개발. 그리고 별로 많지 않은 R도 리서치가 아니라 리파이먼트.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R&D 수준은 전국적으로 많지만 결국 그 주로 D로 가고 R도 리파이먼트밖에 없다면은 한국의 대기업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백색 정신도 없고 투자할 데도 없고 모험심도 없고 투자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은요. 투자할 때 많아요. 투자하고 싶은데 최고급 기술 아니라 투자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결국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투자에 관해서 대기업에 돈은 많이 가는데 투자는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면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거 스무드하게 흘러가도록 유도하면 좋겠죠. 합법적으로 스무드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저보고 사회주의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조해서 합법적으로 이거 스무드하게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정해서 대기업들은 그 어, 중소기업이 하는데 들어가지 말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된장, 간장, 고추장, 레미콘, LED 조명 많아요. 이것들은 중소기업에게 된다. 그러면 대기업이 그런
중수원 내가 일하지 말고 중소기업한테 넘겨라. 이게 중소기업 적합법정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분양간접 고추장부 이런 데 들어가서 대기업이 이런 데서 생산하는 거는 놔두고 새로 진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샘표 간장 아시죠? 아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 뭐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 광고도 합니다만 그런 거 이미 근데 말고 앞으로 가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죠. 세금 걷어다가 쓰고 국채 발행에도 쓰고 많이 쓰는데 정부가 돈을 쓸 때 가능하면 비슷비슷한 물건이면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라. 현재는 20억 미만의 발주를 할 때는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라. 그 물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지출 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컨트롤버시한 거예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한 12년 전인가 뭘 발표했냐면 이익 공유를 하자. 초과 이익 공유를 하자.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중소기업은 못 번다. 그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대기업은 수익률이 9%, 중소기업은 수익률이 3%예요. 물론 삼성전자나 뭐 LG전자가 기술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전부 뭘 하냐면은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부금을 받아서 그걸 조립해서 외국에 파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렇지만 그때 납품가는 조금 주기 때문에 이익이 높고 그 원인,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5%, 3%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반선장위원회가 발족하는 날 내가 어떤 대기업 사장 보고 아, 사장님 그 9%를 8%만 내려도 중소기업은 3에서 4, 5%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인드셋이 한 말 알죠? 마인드셋에 그냥 놀랐어요. 대기업 사장이 3%만 해줘도요. 중소기업들 밥 먹고요. 애들 학교 다닐 수 있고요. 유학까지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에 대기업 사장들은 회사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요. 중소기업 사장들은 골프장 가서 골프 치는 거 아세요? 그게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나쁜 거 조금만 더 해줘도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대기업을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만 해주면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으니까 투자를 하고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다.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려 들 것이다. 동의하죠. 또 소득이 늘으면 조금 이따 얘기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더 활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가 활발해지려면 거시적으로 투자가 활발해서 생산 능력이 확충돼야 되고 확충된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 만든 물건을 누가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주냐 하면은 외국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가게가 소비를 통해서 다른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해주는 건데 투자는 부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부진했어요. 요새 가계로 가는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적습니다. 절대적으로 커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전체 소득의 80%가 가계로 가고 20%가 기업으로 갔는데 지금은 거의 70%가 밖에 안 가고 이쪽이 30%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30%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 때 대처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뭐 해요 요새? 돈많은 여의도 가잖아요. 여의도 가서 돈 버는 거예요. 제조업체가 제조업은 대변 안 하고 그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끌었더니 중소기업으로 뜨도록 하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 연결고리에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정책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발주나 이익 공유가 이루어지면은 중소기업이 활발해지고 성장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비교하면 중소기업이 커진다고 하면 분배도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 공반 성장 단기 선 정책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묻고자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걸 했죠. 소비가 커져야 된다. 소비가 왜 안 커지냐?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런다. 소득을 어떻게 늘리겠냐? 대기업은 관여할 수 없고 아주 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너무 낮추니까 올리자. 그래갖고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되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어떤 데는 고용을 유치할 수가 없어서 해고시키거나 또 고용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여갖고 실제로 노동자가 받는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현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중반성장 정책이 그중에 하나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투자는 돈을 집어넣자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는데 대기업은 결국은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이 개발해서 투자를 투자도 리파이먼트에서 리서치 그래야 이제 한국 경제가 더욱 살아날 텐데 그 살아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돼요.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어떤 기업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사람이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형님이나 누님들이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죠? 왜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월급이 작아요. 그냥 가봐야 놀 데가 별로 없어요. 영화관도 별로 없고, 놀라 이래서 한화, 이글스가 크게 잘했는데, 대전지역은 막 그냥 거기 갈지 모르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탄 이전에는 안 간다. 여기도 동탄. 그리고 요새는 충남, 향정 안에도 안 간다. 근데 이게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부산, 목포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기 중소기업이 좋은 게 많아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월급이 작고 놀 데가 별로 없으니까 다른 가기 때문에 이거를 월급을 정부가 늘려줄 수는 없지만 월급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위생, 체육, 문화 이런 시설을 정부가 만들어준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도록 하고 또 R&D 자금을 정부가 많이 씁니다. 기업들한테 많이 넣어주는데 대기업 출신이 R&D 자금 배분한다고 그러지 말고 중소기업 출신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이명박 정부에서 일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안 뽑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대통령한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는 대통령님 R&D 자금 청구책을 삼성 출신 황창규 씨한테 맡기지 말고 중소기업 출신한테 맡기십시오. 근데 저 그만둘 때까지 안 받고는 걸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경험한 사람이 R&D 작업을 배분하면 중소기업에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고 대기업 사람들은 대기업하고 주로 놀았어요. 일생에. 그럼 그 R&D 자금을 배분하는데 일생에 자주 만나는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R&D 자금을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고 이런저런 정책을 항상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역학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더라도 완전히 갑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사회혁신과 교육혁신을 해야 되는데 사회혁신은 스코필드 박사가 말한 것처럼 부정부패가 없어야 된다.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교육혁신은 뭐예요? 지금까지 교육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맞춤형 산업 여건을 길러내는 거였었어요. 오랫동안. 저도 그 교육을 받은 겁니다. 가르치고, 이해하고, 외우고, 어디 가서 응용하고, 다시 전파하고, 이런 것이 거의 산업형, 맞춤형 산업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서 창조해야 돼요.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 게 생기니까 창의적으로 되고, 먹고 살 게 없을 때는 그냥, 방어식으로 산업형 일꾼 만들는 그래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끝낼게요. 우선, 여러분들 요새 심신이 좀 허전하죠? 맞아요?
아니, 여의도만 없으면 굉장히 발전할 텐데, 이 여의도 의사당만 한번 폭파해버리면, 그래서, 그들 다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농담입니다. 맞습니다. 심신이 피곤해요. 뭐냐, 학교 가서도 피곤하죠? 괜찮아요? 매일 공부하라고. 집에선 더 피곤하죠? 과외 시키잖아요. 여기 과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지금 정말로 피곤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걸로 바꾸자. 첫째는 지덕체를 채덕체로 붙이자. 체육부터 시키자는 거예요. 어떤 양심적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지금 몇 시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 입시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요, 고1 때 다 해버립니다. 아주 양심적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고1 때 체육 시간 다 하고, 고1 때 고3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많은 학교가 그래.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룰을 정말 꼭 지킵니다. 지금 꼭 그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는 영국이건 미국이건 독일이건 그런 나라거든요. 애들 학교 가면 1시간 이상 운동하고 합니다. 제가 86, 7년에 런던에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 가 있었는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10시 반까지 크리켓 합니다. 미국 애들 다 가서 야구하고 우리는 첫 시간부터 공부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어떤 게 좋은지 모르지만 몸을 키워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집이 큰 집안인데 어릴 때 크도 고생을 해갖고 스키가 잘하고 우리 어릴 때는 제가 동숭동에 살았었는데 동숭동에 수돗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도가가. 그래서 아침 일찍 5시 일어나서 물통을 치고 가서 물 받아가 물치개를 치고 집으로 오고 하는 이 어깨가 힘들어가 자 농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덕체를 지나서 최덕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 보고 선녀 과외 시키지 말고 말아라. 단지 체육 과외는 시켜도 좋다. 그래서 얘가 수영하고 스케이팅을 무지하게 잘해. 잘못하다가 공부 안 하고 운동선수 된다 그런가 봐. 걱정입니다. 잘 사는 나라 거기다 최덕지입니다. 최덕체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 만날 때 항상 책을 제가 소개하는 게 있어요. 책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로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17세기 정치사상가 존 록, L-O-C-K-E. 그 사람이 쓴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쓰니까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그게 교육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박혜원이라는 사람이 교육론 번역했는데 책 참 좋아요. 첫째, 일장이 뭐냐면 1690년대 책입니다. 1600, 300, 부터 330년 전이죠. 1692년에 나온 책인데 일장이 신체의 건강에 관해서요. 2장부터 19장까지 18개 장은 예절에 관해서, 상벌에 관해서, 체벌에 관해서, 신세계에서 온 과일에 관해서, 신약에 관해서 이런 게 있고 20장 가서 비로소 학습에 관해서 21장에 가서 해외 여행에 관해서 당시 영국이 후진국이거든요. 후진국 영국에서 선진국 불란서 가서 공부하고 뭐 어떠니 지금 돼 있는데 그 책은 영국의 중상류 자제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추천서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조순 선생님도 아무도 조순 모르죠? 조순 선생님이라고 해서 제 선생님인데 그분이 추천서도 쓰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첫째는 최덕지, 두 번째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돼요. 다양성. 삼성하고 현대가 어떻게 됐어요? 1995년만 해도 대우가 삼성을 능가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김우중 회장님이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셨어요. 그것도 몰라요. 이거 직원들이 다 경기 아니면 경복 아니면 서울 고등학교. 대학은 경기 아니면 서울대학 아니면 고대 아니면 연대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 이력으로 볼 때 그만한 인적 구성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삼성은요, 제가 일부러 물어봅니다.
정말로 삼성은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적어도 한 명 뽑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한 명 뽑았을 정도로, 진짜 아닌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인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의 인적 구성에 비해서 적어도 학력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삼성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고 배우는 해체되면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할 때 2005년부터 지역균형 선발대를 시작한 거 아세요? 선정되자마자 학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46%가 서울 사람이고 26%가 강남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 잊어버렸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보고 야 그럼 우리가 지금 국립대학에서 잘못하면 지금은 법인이 됐습니다. 잘못하면 서울 시립대학 돼야 되겠다. 저쪽하고 해야 되겠다. 더 넘어가서 서울시 강남구 구립대학 되겠다.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업인형 선발대회를 한 겁니다. 첫날에 제가 아이디어를 낼 때는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5명씩 추천하면 다 뽑자, 그걸. 그러면 한 1200, 300 되지 않을 거냐.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냥, 청장실에 전화가 그냥 몰려가지고, 나 강남, 백시동에 사는데요. 당신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가는 길을 봉사하는 겁니까? 뭐 이러시고. 뿐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교수들도 반대가 막 특히 법대 교수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뽑았냐면은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두세 명 정도 추천하면 그 풀에서 1200명 뽑았어요. 지금은 거의 900인가 1000을 추진 모양인데 그게 지역균형 선발제인데 그걸 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형평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울대학교를 학생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부자는 한여생이고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뭐 부산도 쳐놓으면은 창의성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고 미국도 유학할 때 배운 거예요. 미국은 철저히 특히 좋은 학교는 인종균형 이게 10% 뽑아야죠. 지역균형 매사추세츠 뽑아야지만 아이다호도 뽑아야지. 그다음에 계층균형 부자 가능한 다 뽑아야지. 하는 것이 미국의 대학에 입학 제도입니다. 오바마나 클린턴이요. 이 계층균형 없었으면 대통령 못 됐어요. 그거 아니면 저희 300한 학교 못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고, 그 외에도 뭐 교수도 다양화하고 약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모여서, 어, 창의성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끝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김희재님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수를 다 알겠습니까? 아는 만큼 알아야지. 근데 거기 안 가고도 또 배울 수 있는 게 지도도 그거지만 책을 읽어야 돼요. 책. 우리 손녀가 10살인데 이 친구가 제가 야, 너 책을 읽어야지. 잠깐만 뭐. 그렇지 여기다 누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야, 그거를 누를지는 책을 읽어야 알아. 누가 가르쳐주면 그냥 누르면 나오겠지만 책을 안 읽고 내가 뭘 올릴지 내가 어떻게 하냐. 김민아나 유석재나 갖고 되겠냐. 유재석인가 유석재가 있죠. 안 돼, 안 돼. 책을 읽어야지 미지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도도 읽고 책도 읽고 해야 되지 않냐. 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교육혁신, 사회혁신, 중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경기 성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성장과 함께 공정하게 나누어서 그 사회적 성장을 짓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루했죠? 그럼 또 합시다. 질문 있으면 고맙습니다. 질문 받아주요. 네, 아무거나 저는 아주 솔직합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고 이 교수를 오래 하면요 뻔뻔해져가지고 그런 질문 하나도 얼굴 안 빨개집니다. 아, 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반갑습니다.
머리를 기부하고 싶어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네. 네. 서머스쿨 봉사활동이자 이제 학생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민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총장님이 쓰신 네. 책을 또 제가 읽어봤는데, 네. 또 읽어보고 강연도 들으니까 한국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동반 성장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제가 전 직장이 R&D 지원을 받고 있는 개발 회사에서 개발자로 좀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총리님 말씀하셨던 R&D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동반성장연구소가 생긴 지 이제 10년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빈부격차가 여전히 해결되기까지가 너무나 먼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빠르게 정착되기까지 뭔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학생들이 동반 성장이 좀 더 빨리 시대가 오게 하려면은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생활이나 아니면은 의견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함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동반 성장은 적용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우리 동반 성장이 화두가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견기업인이 정부를 방문해서 이민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한 후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하라고 동반 성장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동반 성장 개념은 거기서 끝날 수 없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 간의 동반 성장, 도시와 농촌 간의 동반 성장, 지역 간의 동반 성장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남녀 간의 동반 성장, 그렇죠? 그다음에 세대 간의 동반. 요새 연금 개혁 이런 건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한달 제도도 때는 동반 성장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사실은 형평적 차원보다는 창의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동반 성장을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2015년에 TK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개성공단 남북한 간의 동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FTA 아시죠? FTA가 결코 만든 동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FTA는 국가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FTA가 있고 미국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 간의 3자 FTA 된다면 얼마나 세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은 동반성장 지금까지 뭐잘 된 거 있냐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게 조그만 건 좀 가지고 고쳐졌어요. 미시적인 의미에서 불공정거래는 조금 고쳐졌고 거시적인 것은 적어도 논의 수준에서 많이 고쳤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우선 대기업들은 싫어요. 싫어요. 나 정말로 우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잘 돼요. 중소기업이 좋은 부품 만들어줘야 좋은 수출품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삼성 자체도 문제지만 삼성하고 협력업체가 협력을 증출해 주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들한테 더 많이 협력하고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한국의 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하고 뭐 협력을 하려고 안 그래요. 거기다가 이 동반 그렇게 되면은 저 약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반 성장하자. 뭐 나쁜 거 소리치기 좀 그만해라. 기술 탈취는 지금 다 감옥 나라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중소기업들은요 대기업이 무서워요. 방화문에서 한마디 했다고 알았어. 내일부터 너희는 하청 그만이야. 이게 지금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화는 큰 수치가 작은 수치한테 좀 양보해서나 벌어질 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조금 양보하고 미국이 또 역시 지금 국방비 뭐 5% 늘려라 이런 거 말고 들어가고는 기본적으로 그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되어져서 걱정인데 금반 성장이라는 거는 적어도 지금 매달 한 번씩 하는 포럼을 121회에서는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지난 10월 9일에는 또 직접 화려하게 어떤 대하고 협력을 해갖고 한국형 문제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활동은 저 미미해요. 사실 저 보이는 활동은 이 연구소가 약합니다. 직원이 5명밖에 없고 5명밖에 없는 저 단체를 만들어 갖고 제가 그 이사장을 써서 뭐 머리가 너무 무겁죠. 코미티에 사람도 사무총장 저는 미래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아니지만 우선 대통령이 앞서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 놨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따라가는 척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hun발성장이라는 거는 한 번도 안 쓰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 번도 안 쓰고 이건 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제 주위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서는 hun발성장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딴 건 다 도포 납품을 따라서 hun발성장이거는 대통령이 움직이고 대기업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싫지만 대기업 사람들 자꾸 만나려고 하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 일은 많이 했어요. 1년에 50주인데 한 2, 30번 시방 강의 나가요. 강의 가서 어, 뭐, 뭐 포럼도 하고 여러분 혹시 아직 안 끝났는데 홍반성장 그걸 홈페이지를 찾아갔고 슈워츠인가 홍반성장 표라고 뭐지 보고 있어요. 그거 29초짜리 한번 찾아가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상 많이 넣죠. 뭐 그런 것도 하고 에세이 고등학생 학생은 예상보다 에세이 콘테스트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에러를 호소하는 거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 에러를 정부나 현지 업체한테 현지 기관에 전하죠. 말 들을 리가 없죠. 말을 잘 안 들으면 이제 매스컴에 고지가 되는 버리죠. 매스컴 빡 쓰는 그다음에 아이고 늦었구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편의점 많이 있다. 아직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전 지금 동탄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동탄국제고등학교요. 항상 동탄이요. 저- 아니요. 동탄, 경기도 동탄. 네. 재학 중인 2학년 이다은입니다. 한국이 이미 저출산 등 사회 문제로 인해서 장기 저성장에 진입하여 IMF 때와는 달리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현상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과 의례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보험료율이 인상하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부담이 조금 늘어난 추세인데 그럼에도 청년이 국민연금을 지원해야 할 경제적 유의는 무엇이 있나요? 인구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다 그 아프리카 나라들 빼놓고는 중국도 지금 인구 문제를 골치 아파요. 줄어들기, 출생이 줄어들어서. 다 모든 나라인데 지금 걱정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 심각하죠. 우리 합계 출산율 25세 40%인가 하인 여성들이 1년에 애를 몇 사람 낳을 것이냐 해서 0.72, 0.75 이건 요새 자꾸 반등해서 1년에 0.8 정도 넘는 보도도 있지만 나중에 두고 봐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저출산에 소독이고 있다. 근데 한국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인구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 출산율이 줄어드는 걸 막는 방법 생각해 보고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낮은 거는 사실로 팩트로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살 두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출산율 말씀하셨죠. 제가 사실은 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책보다 많아. 우리 어머니가 참 좋은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9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를 키운다고. 근데 생각을 하시는 그때 저희들한테 같이 준 교훈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네. 아이고, 시골에 밥상에서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은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부자 돼서 엄청 많을 때를 저 생각해서 드시는 생각이. 어, 문에 맞게 살란 두 번째로는 혹시 잔치집에서 부르더라도 3번 이상 간곡하게 부지 않는 것이네요. 우리 어릴 때는 1950년대 중후반에는요, 남의, 남의 집을 잔치집은 가서 얻어먹고 싶고 그랬어요. 왜냐면 3번 이상 오라고 가지 않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건 또 나대며 살지 말아라. 나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분수도 지키고 어디 여기저기 쓸데없이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두 번째,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건 사실 난 알지도 못했는데 너무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인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제가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이른바 바지 이사장이에요. 제가 별로 한 게 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을 PR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 한미 글로벌의 김정은 의장이 만들고 흥객청자 같은 이시스를 원장을 했는데 PR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캠페인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 이름은 그런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총리 이름 빌린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거의 다 같이 나는 의미에서 이사장이 있는데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 문제도 엮고는 지방소멸이라는 거 있죠. 제가 충남 공주 출신입니다. 그때는 국립지역구였었어요. 국회의원 뽑을 때. 지금은 8만인가를 줄어갖고 부여하고 홍성하고 합해서 지역구가 될 정도로 다른 데도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무슨 얘기지만 얼마 전에 허경영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후보. 애 낳으면 1억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저는 미쳤다고 그랬는데 요새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애 낳으면 1억 하나 1억 주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문제에 얻었는데 이거 비슷한 걸 갖다 부영그룹의 이준도 회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의식하면 그런 문제까지 나왔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보다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워서 애기 안 낳는 사람 많잖아요.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좀 고백을 하자면은 미국 유학할 때 애 낳으면 박사 못 받을까봐 취직한 다음에 낳았어요. 제가 결혼은 73년에 했는데 애는 78년에 낳죠. 그다음에 하나로 조카들고 라고 생각해. 하나 출력이 들었는데 그걸 못 키워. 그런데 여기 가서 교수 아파트 살때 우리 큰애가 다른 집은 4식구인데 우리 왜 3식구예요. 그런 할 없이 또 하나 낳았어요.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 와야 같이 심리적인 요새 신세대적 사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인센티브 주는 데 대해서 좀 반대 안 합니다. 사람들 좋게 생각, 지금 허경영 씨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구형 그룹의 이진문 씨 같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이 고쳐야 이 경제 외적인 많이 고쳐야 겠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썼어요, 제가. 헌정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국회에 헌정회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들 모이는 헌정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잡지가 제가 재작년 여름인가 무슨 글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최고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면은 아파트 신청하는 거 지금 결혼 안 한 상태로 쉽다. 그래갖고 결혼해서 살면서 결혼 신고 안 하고
내가 사는 경우도 이런 제도적으로 구축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그대로 좀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쓰기신데 대학생이에요? 저 성남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진우요. 와, 저,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저가 모의 유엔이라고 해가지고 동아리를 유엔과 관련된 국제적인, 네, 국제학과 관련된 지금, 조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DEI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DBI. DEI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다양성이랑 공평성을 확립하자는 약간 좀 국제적인 정책의 트렌드를 일컫는 그런 기류인데, 다양성과 네, 공평성. 네. 네, 거기에서는 약간 좀 LGBT 같은 개념들이나 아니면은 인종 문제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DEI가 공간 성장이란 측면에서 어떤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 또 민감한 주제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DEI와 독반 성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관련된 문제에서도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연관됩니다. 공간 성장과 역차별, 또는 다양성과 공간 성장. 네. 제가 지역 규정 선발하니까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역차별이라고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목표하는 게 좁아서 그렇지. 그래서 서울대학 간다. 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보곡동에서 공부하는 강남 많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마나 클린턴 대학 들어갈 때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들어갔을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 없잖아요. 이게 지금 넓게 본다면은 지금은 못 들어, 그래서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진도적으로 좋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그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리고 다양성하고 공부하습니다. 진짜 저는 막 생각이 안 나는데 동반 성장이라는 게 다양성을 포함하는 게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80% 사람들이 소득 상위 그룹이고 20%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산다. 그러면 세상에 두 그룹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50대 50, 55대 45 뭐 군대를 얘기했잖아요. 50대 50하고 55대 45는 55대 45가 더 다양하고 50대 50은 굉장히 공통적인 것 보이죠. 그렇죠? 50대 50은 평평, 55대 40은 좀 그래도 다양한 것 같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나도 그러기 힘들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65대 45이기 때문에 이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 뭐 배운 거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단기적으로는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는데 50대 50을 딱 잡는 거잖아요. 50대 50은 참 굉장히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간다. 창의성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명명을 하려고 연락하죠. 금방 제 생각이 다 정리가 안 돼요. 빨리 정리 있으세요? 네. 습관적으로 보는 거죠. 영락고등학교에서 온파는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성장 해결을 위해 도시 농촌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도시 농촌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대기업,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경제 발전론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너도 아시는 사람한테 배웠는, 아시지도 모르는 사람, 옛날 일이거든요. 아서 루이스라고 1979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한테 경제 발전론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벌써 그때 지역적으로 인구가 많이 퍼져 있는 게 좋다. 다 수도권, 도시에 뭐 있는 나라의 전체 생활비가 높아진다. 그 도시에서의 생활비가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방에서의 생활비의 1.5배 내지 2배 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생활비를 절감하려면 원래 퍼져 있는 게 좋다고 이런 지적이 납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라도 도시와 농촌 간의 괴리가 좀 그래도 더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아직 입버릇 처음 얘기하고 나니까 서울이 너무 살기 좋다. 절대적으로 살기 좋다는 건 생각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너무 살기 좋아요. 아니 저기 한남대교로부터 어디까지인가 고속도로를 지하로 파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그 한강변에 아파트 용적률 때문에 53층까지 짓겠다 이런 거. 또 한강 남북 도로 전남북간 인간 올림픽대로 하고 쪽 강변도로 갔다가 또 지하화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돈을 써요. 그런 돈을 갖다가 지방에다 쓴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에 서울대 10개 만든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했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갖다 키우는 것도 인구의 지방 인사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고 특히 지방 옛날 박찬석 경북대학 총장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제처럼 지방에도 지역균형 뭐 회사 시험 보자 본다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에 산다. 대구 지역에 고등학교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 대구 지역에 있는 본사관, 지사관, 회사들이 부산 뽑아준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식은 무관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만족스러운 답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진선여고 1학년 최효주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저희 진로인데요. 아까 전에 연설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의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정책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동반성장 정책 좋다는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음으로써 대통령이 중요하다, 정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예를 말을 해도 될까요? 김성수라는 사람이 서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뭔가 보안용인가? 보안용 툴을 하나 만들려고 설계 만들려고 하고 어떤 대기업이 그런 거 만들 사람 알아 그래요. 모집을 해서 갖다 냈는데 누구가라고 봤더니 참 연락이 없더니 자기 거로 버렸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기업들이 가끔 이런 걸 필요하는데 들어올 사람 없으세요? 저요. 설계도 갖고 와 보세요. 그 설계도 다 갖다 내요. 누구 가라 그래요. 누구 가라고 그 몇 개월 동안에 누가 개치라는 거예요.
거친말로 개시장을 조금 고치는 거예요. 그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 걸로. 그걸 기술 탈취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근데 서울텔레콤의 김성수 회장이 그걸 갖다가 소송을 걸고 10년 이상 끌었어요. 중소기업이 소송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변호사를 댈 돈이 없죠. 대기업은 김현장 가면 돼요. 딴 데도 있지만. 그래서 게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긴다 할지라도 또 법원 사람들이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2, 3년 흐른 다음에 벌금 3천만 원. 정말 힘들죠. 그 김성수 회장이 자꾸 올라가서 상소를 해갖고 재판 기류 정했는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19년에 취임했나? 2019년 4월에 청와대에서 원로 경제회의가 있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물론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날 경제수석이 학생이었어요. 80번 윤정원 씨가 경제수석에다 꼭좀 와주세요. 그래서 아니 쉬는데 그러다가 오후 한 2시간 생각해봤더니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윤정원한테 좀 피하란가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제가 KBO에 총재했어요. KBO 총재 뭐라는데 아까 본다면은 우리 KBO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잘 갔어요. 그날 가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7명이 모여서 이런던 얘기로 그냥 주로 공반 성장이 있지만 그 케이스들을 보다가 소개했습니다. 대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서울텔레콤을 여는 김성수 회장이 재판 중에 이렇게 힘들어서 자기 일도 못하고 법원 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서울텔레콤 김성수 회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사건을 공개부치는 결과가 알렸는데 아무도 꼼짝도 안 했고 청와대가 세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대통령이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중소벤처기업 장관 박영선,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장, 그냥 정책실장 김상조 두 사람이 다 김성수한테 연락해갖고 그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저보고는 그거 쉬워가지고 어려운데요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이겼어요. 대통령 한마디로 그런 거 한번 조사해보라고.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로 아까 제가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동반성장이라는 단어를 완성하는데 한 번도 안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동반성장에 단어를 써도 관심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사결정권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설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오윤하라고 합니다. 소비자학과인데 지리교육을 그쪽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질문을 들으니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 꽤나 화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4차까지 개정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또한 혁신도시 등을 설치하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집중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지방 소멸을 막고 더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차라리 거시적인 관점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해서 거점 개발을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혁신도시 아이디어가 해양수산부 항구 도시로 옮기는 거라든가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세종시 문제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총리할 때 세종시 총리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세종시 못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갈 거면 다 가고. 세종시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수도를 연기군으로 옮긴다. 이름은 뭐 세종시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충청도표가 전체를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도 이긴 사람 다 충청도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충청도가 이제 좌우한다는 거죠. 충청도표 모으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충청도표를 모두 두면 대통령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이라는 그 측근이 노무현 후보한테 세종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세종시를 서울로 옮긴다고 해갖고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 얘기했어요. 제가 좀 재미 좀 본 거죠. 이렇게.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재미 좀 봤습니다. 이 정말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하여간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실제로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걸려들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서울이 수도다. 못 간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걸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타협을 했습니다. 박근혜 씨도 한번 대통령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충청도표를 뚫어주려고 해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를 다 가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부를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행복도시가 생긴 거예요.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통일되자마자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냐면은 그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한 걸 갖다가 그냥 대통령의 마음대로 바꾸는 거다. 근데 그 전에 국민들 뭐가 받았다는 하여튼 이게 또 옮길 것이 아니라 다 가든지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 가는 게 하나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안 가든지 해야지. 그냥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안 된다. 해서갖고 행정시 계산안을 냈어요. 근데 그 동네 땅은 다 엎어놨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연기군의 땅은 다 엎어놨을 때예요. 그래서 그 세종시를 정부기관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 교육도시, 과학도시, 문화도시로 만들자 했어요.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실제로 6조 원 정도 투자를 일치났습니다. 영광을 수치드립니다. 삼성, 롯데, 한화, 인소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공진, 이 업체로부터 6조 원 하려고 했었는데 제 세종시 계산을 냈습니다만 2010년 6월 29일이죠. 어떻게 여당인 한나라당인가 여당 사람들 차로 그쪽 박근혜 친박 이 일부하고 친박하고 민주당은 내가 얘기하는 안 되니까 당시에 이 민주당은 세종시를 수도로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분열이 돼갖고 그만뒀어요. 그날로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는 걸 한 달 반 동안 신당에 갔다가 당신이 회의원들을 하려면 저를 잘라야 된다. 스스로 잘리고 그만뒀었는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죠? 일과장, 김국장 아시죠? 가장 국장 정도 되면 거기 안 있어요. 서울 왔다 갔다. 그다음에 노통부는 정말 안 있습니다. 거기 안 있고 서울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석준이라고 국무조정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보고 전화를 걸어갖고 제가 같이 학생입니다. 제가
김문정 씨 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축하하네. 내가 세종시에서 막걸리 한 잔 사줄게.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세종시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홍보조정 실장인 정도가 지금 중요한 사람들은 이쪽에 와 있고 중간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일과장 사장이는 시기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근데 지금 미친 듯이 또 충청도 표도 얻으려고 국회 풍원을 간다. 아니면 대통령실을 다 간다. 대통령실을 간다. 이런 식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요. 우선 행정부가 돌려나는 데는 물론 없고 행정도시 행정수도, 사법수도, 입법수도 나라가 있긴 있지만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데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고향입니다. 공주님에도 말씀드리는 건데 조선 초에 정도전이 수도를 거기로 하려고 했었어요. 신도안에 가봤더니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금강에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금강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 또랑 같아요. 거기 사단인데 그래서 그거는 수도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 혁신도시의 학교에다가 한전하고 신도에다가 뭐 LH하고 그것도 민주하고 LH에 싸우다가 그럼 너는 이거나 먹어. 그리고 학교에다가는 국민연금 알리다 보니 거기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리 기관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것인데 해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자하는 거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내려갖고 연주관에게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야말로 여의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의도 아니고 저쪽 가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 혁신도시가 지금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어서 그런 건 이미 간 건 몰라도 안 간 거는 좀 그만 좀 추진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법은 아닌 것 같은 문제는